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외방도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외방도시의 첫 번째 도시들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로 이 첫 번째 도시는 전주입니다. 자, 그래서 전주라고 하는 도시는 보통 어떤 단어로 수식이 되느냐? 보통 풍패지향이라는 단어로 수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풍패지향이란 말은 굉장히 이제 한문이기 때문에 어렵죠. 이제 여러분들 전주에 가보게 되면은 전주 객관 혹은 전주 객사라 불리는 곳에 가게 되면은 그 객사를 보통 풍패지관이라고 불렀는데 왜 풍패지관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오늘 이제 이 풍패지향을 설명을 듣게 되면 이제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풍패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패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역의 이름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여러분들 중국의 한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이제 한나라 고조죠. 한나라 고조이고 이름은 유방입니다. 이 유방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중국의 패군 풍현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현이죠. 그래서 패군 안에 풍현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패군 풍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제왕의 고향을 보통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나라 유방의 고향의 이름을 따가지고 패군 풍현의 이름을 따서 풍패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황제든지 아니면 제왕이든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왕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탄생지거나 이런 곳에 대해서 보통 뭐라고 부르게 되냐? 풍패지향 혹은 풍패지읍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풍패는 그러한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주가 풍패지향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간단히 얘기해서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성계의 출생지인 영흥 혹은 거주지인 함흥 이런 데를 보통 이제 풍패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중에서 본관지인 전주도 풍패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본관지라고 하는 것은 이성계가 전주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주이시 이성계 조상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원래 전주에서 거주했었습니다. 전주에서 거주하던 인물들이 뭐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삼척으로 이동을 했다가 삼척에서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 삼경도로 이주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태조실록 총서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관지였던 전주도 풍패로 지칭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왕이 본인의 정치적 근거지를 풍패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정조죠. 정조는 화성을 본인의 풍패라고 칭했습니다. 그 이름이 반영된 그 건축물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도 오늘날에 수원 화성에 가시면은 화성 행군 정문 이름이 신풍로입니다. 새로울 신자에다가 풍패할 때 풍자를 써서 정조가 여기를 내 새로운 고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은 그 이름이 바로 신풍로라고 불리는 이름이죠. 전주부는 그 자체로도 농업 경제가 매우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지만 삼례읍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의 결절점이기도 하였고요. 한때 전라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전라도의 굉장히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죠. 전북도청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전주 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전주 읍성이 사라져 있고 풍남문, 그러니까 전주 읍성의 남문에 해당하는 풍남문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주 읍성 안에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읍성의 공통시설물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사가 남아 있습니다. 풍패지관이라고 불리는 객사가 남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산문과 외산문은 전부 훼손되어 있고 동이컨은 절단되어 있습니다. 길이 새로 나면서 동이컨이 반으로 현재 잘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패지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조선전기 객관을 대표하는 건축물 가운데 하나이고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보통 한국에서 3대 객관이라 부르면은 이 풍패관,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될 나주의 금성관, 그리고 장수의 객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사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북도청 자리가 과거 관찰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라진 상태였던 것이죠. 이 전북도청이 전북혁신도시, 쉽게 해서 그 전주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현재 그 지역을 발굴했더니 과거 관찰사형의 흔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관찰사형을 복원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관찰사형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전주양교입니다. 전주양교는 조선 전기에는 원래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이곳으로 현재 전주향교 위치로 옮겨와서 이제 중건된 향교가 바로 오늘날의 전주향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주향교는 현재 한옥마을 내부에 있죠. 예, 그래서 원래는 화산 아래 현 기전대학교 그 근방에 원래는 전주향교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읍성에는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경기전이라고 불리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외방 진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진전이라고 그러면 어진을 모시는 건물을 진전이라 부릅니다. 어진은 바로 임금님의 초상화를 의미하죠. 이 어진을 모시는 건물을 진전이라 부르는데 원래는 영흥의 준원전,
평양의 영숭전, 개성의 목청전, 그리고 경주의 집경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의 경기전, 요 5개의 진전을 보통 5대 외방진전이라 부르고요. 여기에는 모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현재 이 경기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현재 한국에 이제 전수되고 있는 이 임금의 어진이 멀쩡한 어진이 총 2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가 태조의 어진이 남아 있고 하나가 영조의 어진이 남아 있는데 그 태조의 어진이 바로 어디 어진이냐? 바로 이 경기전 어진이 현재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는 태조 어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없어진 것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일단 전주부 관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주시청에 해당하는 곳이죠. 전주는 원래 이 뭐라 그러나 이제 도청 소재지, 오늘날도 도청 소재지만 과거에도 도청 소재지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주 도청이 있었고요. 그걸 전주 관찰사형이라 부르죠. 한편으로는 전주시청이 있었습니다. 그걸 전주부 관하라고 부르는데요. 전주 부영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원래 조선 전기에는 전주 부윤이 집무하는 전주 부영이 있었는데 이제 경기전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동원으로 1891년에 준건된 풍락헌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인데 위치도 현재 과거에 위치하는 전혀 다른 곳, 쉽게 해서 향교 서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다지 역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직단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라졌는데 1911년 지도, 1911 일제강점기 때 편찬되었던 1911년 지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직단의 위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현재 멸실되어서 찾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도시의 서쪽에 위치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단이 있는데 여단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현재 뭐 반태산, 그러니까 전주 동초등학교 부근에 반태산 근방에 있었는데 현재는 전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황사 같은 경우에는 동고산성 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철거되었고요. 다만 그 신상이 어디 민가에 전래되어 오고 있다고 전주시 의회의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 제가 실제로 찾아가 본 결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잘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역분들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주부의 공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는 의미에서 전주부 공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부 내부 옛길 중에서 전주부는 내부 옛길, 그 읍성 내부의 옛길이 굉장히 잘 남아있는 편입니다. 현재까지도. 그 내부 옛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길은 풍남문에서 들어와가지고 객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가장 중심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는 전주 관찰사형, 전주 부영, 그리고 객사까지 모든 중심 건물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길은 굉장히 잘 남아있어서 풍남문에서 바로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일직선으로 쭉 뻗어있는 길 끝에 풍패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객사 서편을 통해서 북문으로 연결되는 옛길이 있습니다. 이 길 같은 경우에는 꼬불꼬불한 골목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인데 현재까지도 이 옛날 형태의 길이 그대로 남아있고 서문으로 들어와서 객사와 가명 사이를 지나 동문으로 빠져나가는 옛길도 근대 이후 새로운 길의 개통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오해하는 것이 조선시대 때 형성되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전통적인 한옥마을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과 조선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거주지 쟁탈전에서 조선인들 밀려가지고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러므로 전주부의 공간 구조를 이해할 때 이 한옥마을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한옥마을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 경기전 동쪽 바깥쪽에 위치해가지고 향교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한옥마을에 위치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되었냐면 서쪽에서부터 일본인들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동쪽으로 조선인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가 됐는데 조선인들은 어디까지 쫓겨나게 되냐면은 동쪽 성벽 바깥까지 쫓겨났던 겁니다. 그리고 성벽은 모두 다 철거되게 되죠. 현재 전주는 이러한 형태의 공간 구성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과거에는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는 한옥마을까지 쫓겨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그러한 형태의 공간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주향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전주향교 그러면은 오늘날에 우리가 한옥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향교에 대해서 보통 얘기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원래 전주향교는 조선 초기 때는 한옥마을이 있는 곳에 위치하지 않았고요. 전주천을 건너가지고 화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화산은 신흥중고등학교, 기전대학교, 예수대학교와 같이 전주에 있는 지역 학교들이 위치해 있는 일종의 교육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향교가 위치했던 장소였는데 오늘날에도 교육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원래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향교에 관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람에 보면은 향교 기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전말을 기록한 그런 글을 기문이라 부르는데 이 전주 향교에 대해서는
서거정이 기문을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료를 읽기보다는 이 사료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선시대는 성리학 사회이기 때문에 유학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러한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바로 지역에서는 향교에 해당합니다. 서울에서는 성균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 스승을 모시고 이러한 것들이 조선 전기 때 여러 차례 조정에서 그 정책을 논의할 때 많이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니까요. 교육을 시키는 것. 그래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인재를 배출하고 그리고 어떤 성인의 가르침을 나라 전체에 퍼뜨리는 거. 우리가 이것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교사에서 흔히 교화라고 부르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죠. 예, 그래서 이런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주는 특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풍패지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향교가 원래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1411년, 그러니까 세종 23년입니다. 이때가 세종 23년까지는 관하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 가운데 하나인데 왜 독특하냐면은 보통 향교가 이미 조선 전기부터 쫙 갖춰져 가지고 계속해서 잘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증 동궁 여지 승람을 살펴보면 실제로 향교가 단독 건물로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종 때까지도요. 여기도 전주 정도 되는 도시에서도 학교가 단독 건물로 있었던 게 아니고 관청 안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경기전에 태조의 어진이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주 부영, 전주부 관하와 경기전은 현재는 사라져가지고 인식하기 쉽지 않지만은 경기전 북쪽에 원래 전주 부영, 그러니까 전주부 관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동안 책 읽는 소리도 들리고 또 때때로는 좀 태만한 학생이 있으면 오늘날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만 매질하는 소리도 들리고 아야아야 하는 소리도 들리다 보니까는 당연히 당시 태조의 영령이 쉬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향교를 독립시켜가지고 내보냈는데 어디로 내보내게 되느냐? 바로 그러니까 읍성의 서쪽에 672 되는 지점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불량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걱정되냐면 성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도적이나 호랑이가 그 향교 안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올까가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담장을 높게 쌓고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물통을 단단히 했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바로 당시 서거정이 향교 기문을 작성하면서 했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서거정이 이렇게 이제 기문을 썼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학교가 시청 안에 있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시청 안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전과 그 위쪽에, 북쪽에 원래 전주 부영이 있었는데 그 전주 부영 안에 학교가 있다가 경기전에 어진을 모시게 되면서 학교가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쪽에 672 되는 지점에다가 학교를 만들었는데, 자,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인데 학교를 만들고 나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안 오거나 교육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도적이나 호랑이를 걱정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의 서쪽에서 672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성에서 672 정도 되면 보통 2km에서 2.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쉽게 해서 오늘날에 대도시가 하나 있고 그 대도시에서 딱 벗어나가지고 경계에서 벗어나가지고 2km에서 2.5km만 나가도 무엇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호랑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대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향교는 이제 전주 부영 안에 있었고 경기전 건립으로 인해서 성의 서쪽 672 되는 부분, 쉽게 해서 2.5km 정도 되는 부분으로 옮겼는데 호환을 걱정해야 될 정도였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도시와 굉장히 다른 이미지죠. 조선시대의 대도시는 인구가 기본적으로 희소해서 도해지로부터 2km에서 3km만 떨어져도 호랑이가 나타나는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한양도성 내에서도 여러 차례 호랑이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료에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 효자의 유형이 뭐냐면은 호랑이에게 물려간 부모님을 구하거나 혹은 부모님의 시신을 구해오는 그러한 효자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시대 호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전주에서 이 이야기가 저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정근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주향교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선시대의 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조선시대의 전주를 아는 것이 오늘날 저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전주에 찾아가게 되면은 대부분 다 어디에만 머물다 오시냐면 한옥마을 주변에만 머물다 오십니다. 그러면 전주의 역사성을 올바로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이제 전동성당, 경기전, 그리고 한옥마을, 그리고 조금 벗어나면은 전주 객사까지
이 정도까지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범위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역사성을 잘 알고 전주를 찾아갔을 때, 오늘날 우리가 보통 전주를 찾아갈 때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특히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사진을 좋게 찍는 스팟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본인에 의해서 밀려나가지고 여기까지 밀려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더 좋은 전주여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왜 그러면 한옥마을을 그대로 남겨뒀냐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있는데, 결국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시 중심 상권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중심 상권이라고 하면 바로 어디냐면은 읍성과 남문, 풍남문 중심의 주변에 그 지역이 바로 전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 상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차지한 이상 더 이상 조선인들을 궁지로 몰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조선인의 집단 거주지로서 한옥마을이 남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